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자,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자, 오늘은 여야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 두 분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이시고요. 이상민 민주당 5선 의원님이십니다. 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여야가 이제 극한적인 대치를 했고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예한 현안이 4건 준비됐고요. 또 열띤 토론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맛수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목요일이죠.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전국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가 됐죠.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구속이냐 아니냐 이를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당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29명이 반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런 결과를 예측하셨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차례 방송 인터뷰라든가 또는 뭐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통해서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이 그 국회로 오면 반드시 가결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정통 야당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당이고 그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이재명 같은 분이 당대표로서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하고 당을 좌지우지하고 특히 총선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을 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뭐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같은 정당은 이 복원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분 한 분을 드러내고 나면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정당이 되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권 무효표 10표까지 합쳐서 한 40여 명 가량이 그런 의견을 보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한 50여 명 정도라고 예상했는데 조금 이 개딸들이라든가 또는 내부의 그 압박에 좀 굴복한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는 이걸 여쭙고 싶어요. 비명계 이제 의원들조차도 이제 검찰의 회기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게 야당 분열 획책이고 일종의 정치 개입 아니냐는 어떤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미웠다고 본 걸까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물론 검찰이 정략적이고 과잉 수사고 여러 가지 지탄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법적 의혹을 받아서 수사 재판을 여러 건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네. 현황이거든요. 네. 그게 뭐 당대표 일대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일대의 문제고, 그게 오래전부터 이제 수사가 되어 왔던 문제인데,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 저희 당도 여러 차례 공약을 했고 또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왔고, 그러면서 방탄정당이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이재명 대표가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도 또다시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했으면,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원에게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기 중에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면 지금
어쨌든 약속을 안 지키는 당으로서 오명을 뒤집어 쓴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넘어서려면 결국은 약속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죠.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약속을 이번에도 또 안 지키면 당이 풍지박산 나고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이재명 대표를 저희 당 스스로가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했을 경우 당이 내분에 쌓이지 않느냐 네. 이런 걱정이 또 갈등과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대국민 약속을 뒤집을 수는 없었죠. 그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시각을 도외시하고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그런 명분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서 방탄 정당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방탄 조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속이 된다면 초유의 이제 전국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혹시 당 대표를 내려놓은 상태에 어떤 결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 대표가 그것도 공직인데 네. 구속됐어요. 그럼 대표직 물리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지. 거의 아니 심사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제가 뭐 그런 정도의 용기와 배포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 전에 아마 소위 개딸들을 동원해서 더 분위기를 강화시킬 것이고 특히 당분간 민주당은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운영될 텐데 그분은 아마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서 법원을 압박을 할 것이고 지지자들을 또 끌어모아서 이제 법원을 압박하고 법원에 대해서 또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강력히 할 텐데 또 이재명 대표는요 아마 단식을 이어가면서 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장 기각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 전에 사태라는 것은 애당초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지금까지 인생 궤적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고 저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자진해서 또는 자의로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이재명이라는 분이 민주당의 반기에서 주류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되어서 민주당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검찰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해서 그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퇴하겠지만 아마 자의로 사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혼란이 되겠지만 민주당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라는 전통이 있는 정당이 틀림없이 복원력을 유지하고 민주당 외곽에 있는 지지 세력, 원로 또는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지금 여러 또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정 안 되면 정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좀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다른 정당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그냥 두고 총선까지 끌려가는 옥중공천이라든가 옥중 무슨 총선이라든가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을 크게 도와준 거죠. 그 한동훈 장관을 저희 당에서 영입해가지고 총선에 내보내는. 어쨌든 저는 그 이재명이라는 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궤적을 보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속되더라도 옳다고 주장하면서 또 계속 할 텐데 그래봤자 얼마 가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우리 당도 탄핵을 거쳤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충격적인 결과였을까요? 뭐 심리적 분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민주당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박강원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렇게 수습책을 내놨는데 이 방향이 옳은 겁니까? 아니, 저는 박광훈 원내대표는 그 부결시키는데 원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부결해 줄 것을 왜냐면 이제 이게 가결됐을 경우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부결을 호소했고 박광훈 원내대표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다면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엄호해왔던 또 당을 이끌어왔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소위 친명계 쪽에서 특히 최고위원들이 그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은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전만 해도 친명계 의원들은 아마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이 10여만 안팎이다라고 해서 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는 분노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이게 당이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해서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분열돼 버리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정치적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분열되거나 당을 뛰쳐나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특수성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구속영장도 95%, 99% 발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 때 이 검증 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클린선거 전략본부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백현동 사건이나 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많이 접했는데 뭐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본인의 성정상 틀림없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를 모아서 끝없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친명계가 주류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거나 하면 지도부가 와해가 되고 그럼 뭐 비대위로 가든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옥중 구속에 대비해서 구속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그런 사태가 될 텐데 상상하기가 좀 싫은 모습이긴 하죠. 어쨌든 뭐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갈 텐데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캐릭터나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더 사실 당의 큰 결함이나 문제점은 소위 개딸들로 대표되는 강성 강성 팬덤. 지지자들입니다. 네. 그들과 기존에 있던 당원들 또는 당내 문화가 상당히 이질적이면서도 사실 너무 많이 오염돼 있다. 그래서 당에 이제 일그러진 행태들이 소위 친명계 의원들까지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표까지 거기에 얹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를 잘 수습하지 못하면 사실은 상상하기 싫은 결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결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옥중 공천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그건 상식에 너무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감내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당 대표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결단이 있든지 뭐 제가 볼 때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반대 얘기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요, 이재명 그게 대표가 안 그게 계시기 아니고. 때문에 아까 영장 발부 가능성이 김지원 측은 99%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타격을 입는 거 아닐까요? 영장 기각의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영장 기각의 사유도 중요할 겁니다. 범죄 혐의는 뭐 충분하지만 예컨대 제1야당의 대표가 뭐 도주 우려가 없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또 뭐 기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엄청 날개를 달고 네. 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판단은 대체로 끝이 날 것이고 거기에 또 민주당 내의 또 그 여러 가지 분란이 국민들에게 보여질 텐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옥중공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구속이 되면 지금은 뭐 이른바 말씀하신 개딸들이 그렇게 많이 소위 설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보면 뭐 백바지 논쟁, 뭐 난닝구 논쟁 벌어지고 그 이후에 뭐 단계파 어쩌고 하면서 당 게시판에 글 올리는 분들 조사해 보니까 한 2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와서 설치는 소위 개딸들도 찬바람 불면 뭐 저 철새들 어디 딴 데로 가듯이 또 없어질 것이고요. 저는 이 정치는 결국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확산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온 정당이고 앞으로도 그리 가리라고 믿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려내고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돕거나 또는 돕는 행세를 하면서 지금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친명계 일부들은 그때 되면 이제 부역자로 지목을 받아서 당에서 배제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체포동의안 이제 처리에 대해서 이제 국힘은 뭐 사필 규정이다, 뭐 환영하는 논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민주당 내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면 국민의힘한테는 치명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님.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중적일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이렇게 천사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속마음은 진짜 이거 민주당이 거듭 환골탈태해가지고 확 바뀌어서 도덕성도 회복되고 또 유능한 그 스마트한 정당으로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나면 지금 이제 제일 피해 보는 거는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가뜩이나 바닥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나 한국 정치 전체는 순기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자극을 안 받을 수 없죠. 네. 그럼 지금 뭐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제 개가천선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리고 또뭐 개과천선까지 나와. 그럼 하여튼 착한 사람이 되실 거고 또 이제 국민의힘도 조금 더 이제 나은 정당으로 노력은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선의의 경쟁, 고품질 서비스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희 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쪽이든 혁신 쪽으로 나가는 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오던 것도 이런 부분인데 정치는 결국은 조금 더 정의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지켜보고 있고 네. 그 집단지성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집단지성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상태로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절대 없다고 보죠. 옥중공천 말이 됩니까? 당대표가 구속되어서 자기가 당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끌고 가려는 일부 무리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그분들이 이제 부역자가 되고 당에서 전부 다 축출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리더십 부재의 상태이지만 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오랜 전통이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갈 것이고 당분간 혼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새로운 리더십이 아마 저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총선에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거라고 믿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항해서 지금처럼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대비를 해서 결국은 총선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전 걱정하지 않아요. 사돈 낱말하시는 거고 국민의힘도 갖고 있는 결함이나 또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 실정의 공범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민심에 부합해서 민심의 바탕을 둬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할 말 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좀 그래야지 그냥 친윤들로 쫙 깔면 뭐 진짜 그 한국 정치에 그냥 악영향을 주고 있죠. 그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민주당이 워낙에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내부 좀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엉망진창인 건 뭐 국민의힘도 비슷하고 아니 뭐 그래도 우리 당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정치 발전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정당 정치 발전인데요. 네. 야당이 이렇게 그냥 혼돈 상태로 빠져서 가면 여당도 그만큼 그렇죠. 긴장을 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혁신이 국민의힘의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계속 민주당이 끝까지 망해가면 반사이익을 누리고 야당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할 수 있겠죠. 과거 우리가 황교안 체제가 사실 그 모양이었거든요. 네. 말리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만. 예, 순간적으로 많은 그 변화와 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혁신에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네, 네. 다음 주제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전국의 또 다른 뇌관이 바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죠. 지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장 임명은 이제 국회의 인준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낙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다른 분으로 인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석 사퇴, 대법원장의 공석 사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결된다면 35년 만에 또 초유일이 될 겁니다. 두 분 다 이제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이 낙마를 해야 되는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예, 뭐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뭐 개인적인 하여튼 뭐 도덕성 문에서 문제되는 것들 그러면서도 석연치 않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대법관으로서의 그동안 법관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성향성이 예. 너무나 한쪽에 쏠려 있는 좀 극우적 성향까지도 보이는 그런 걸 볼 때 대법원장으로서 그 막대한 영향력에 비춰보면 좀 부적격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 당은 지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우적 성향까지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하다 안 되면 무슨 뉴라이트 역사관이니 극우니 이런 이름을 마구 붙이는데, 그렇게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극우가 뭔지 물어보면 예. 극우가 뭔지도 몰라요. 네. 도대체 우리 이 정치 세상에서 우파 좌파 거기에 극우 극좌, 뭐 극우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과거 나치스 정도 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이 그것보다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니까 홧김에 김에 예,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에 가결에 동참했던 의원들도 자신이 공격받지 않으려고 이 대법원장 동의안에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박광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슬며시 자기가 부표 던진 것을 언론에 노출되도록 슬며시 보여주던데, 아마 특히 더 우리 의원님이나 몇 분들은 슬며시 더 이렇게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한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을 정쟁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아니 그러면 중임자를 야당이 그래도 양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그렇게 추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야당이 반발이 뻔하게 드러날 과거의 행적이 있는 분, 그리고 검증이 도대체 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장관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거나 대법원장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법원장 후보도 그렇고, 저렇게 법관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무슨 재산 관리나 이런 가족들의 관리가 저렇게 엉망진창 되어 있을까? 그러면 안 되죠. 만약 거꾸로 저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면 그런 인물 대법원장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민주당한테는요, 뭐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아주 존경받았던 가인 김병로 선생을 모셔와도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모셔 나와도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법률 지식을 공부를 안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 모셔오면 안 되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죠. 그런데 그 사유 중에 비상장 주식 10억 원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그다음에 자녀 해외 계좌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자가 송구하다, 몰랐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또 청문회에서 대충 사과한 걸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아니 이게 사실관계를 몰랐다는 거지 그런 법을 몰랐다고 이야기한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저도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판사로서 일하거나 또는 뭐 정치인으로 일할 때 집에 가정의 돈 문제는 네. 그냥 맡겨놓고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재산 등록을 할 때 전부 리스트를 뽑잖아요. 그러면 네.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해외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에 나오질 않아요. 아하. 그게 이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재산 신고 같은 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뭐 10억 또 거금의 비상정 주식이나 또 해외 계좌를 놓쳤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재산을 여기저기 파묻어뒀길래 모를 정도인가 싶을 정도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오르면 사전 자기 검증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올라가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야지. 그냥 무대뽀식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나는 대법원장 욕심 나니까 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뭐 어쨌든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사실 뭐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10억 원인지 얼마인지는 뭐 야당의 강한 주장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 배당을 받은 것은 그 본인이 직접 배당 소득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주의한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뭐 송구하다고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그게 봅니다. 한두 개 일이라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 건들이 이렇게 관련되잖아요. 그거는 공직자로서 더구나 지금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대법원장에 오르고 있어요. 그런 분이 그렇게 자기 관리, 가족 관리를 그렇게 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법행정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네, 이제 25일 날 모르겠습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임명안을 이제 본회의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빠르면 또 그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통과가 진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지배적인 당의 의견은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매우 부정적입니다. 거기 매우 부정적. 보고서에 나온 대로 부정적입니다. 김태호 의원님, 근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제 아주 걱정스러운 일은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제 느낌으로 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분명히 찬성표를 던졌을 것 같이 느껴지는 분조차 저렇게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면 이게 그 상당히 이 표가 지금 위험해지는 수준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당내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거의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추천한 대통령실에서도 해야 되고 이상민 의원님조차 이재명 대표에게는 교도소로 가시라 이런 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조차도 내가 언제 그런 뭐 하여튼 그래도 참 반대하신다면 이게 걱정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사실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죠. 네.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에요. 네. 자, 이번 주제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자, 지역 개발이냐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냐 내년 총선 결과를 미리 이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작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주 뜨겁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본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당사자가 다시 후보자로 나서는 게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에는 실제로 그런 비판이 있었고 제가 재작년에 그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 우리 당이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 의원직 그 사퇴함으로써 벌어진 보궐선거라고 해서 무공천 하겠다고 해서 또 저는 또 무공천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해서 그 저는 출마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또 공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무원칙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에 그 출마한 그 김태우 후보자가 사실은 그 보궐선거를 만드는 그 재판 자체가 과연 정당했느냐 그 기소와 재판이 그 말하자면 공익신고자이고 특히 김태우 구청장의 공익신고에 따라서 조국 사태가 그 수면 위로 올라왔고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나서 오늘날 이 정권 교체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말하자면 정치적 의인을 공천한 그것을 보궐선거를 만드는 사람이 출마를 했다라고
너무 비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한 것이죠. 물론 뭐 당선 가능성은 그 다음 문제고요. 뭐 이분이 유죄 판결 받은 건 신고한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어찌됐든 사법부에서 어쨌든 수사는 그렇게 아니 됐죠. 사법부에서 어쨌든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분 때문에 지금 구청장직이 공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민 세금을 40매덕인 걸 다시 또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뽑는 선거에 선거를 하겠다. 이러면 사실 그건 좀 후한무치죠. 너무 사실은 낯이 두꺼운 거예요. 그건 사실 이번에 구청장 자리 하나 가지고 집권 여당이 그렇게 좀 후한무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내린 거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 김태우 씨인가요? 그분한테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저 우리 최고위원님도 생각하실 때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생각하실 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당에서도 부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김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부득이 한 걸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지금 소위 보수 언론이라는 데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자, 예,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균영 대법원장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극우 성향의 어떤 그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김태우 씨가 지금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서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시나 이렇게 물었거든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균영 후보자가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채구 의원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뭐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거지 그게 위법이다 아니다 그것은 또, 위법은 아니다. 또 다른 문제이겠죠. 그리고 공익신고자인 거는 맞죠. 다만 공익신고자인데 이 공익신고자인데 유죄 판결을 왜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네. 공익신고자는 맞았죠. 다만 뭐 그 외의 사유로 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 훌륭하고 네. 양심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틀릴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저는 맞는데 징계를 받았잖아요. 경고. 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예. 경고도 우리 당은 징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네.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막 뒤섞어서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유죄 판결 받은 건 공직성 뭐 그 신고와는 관계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니까 그분 때문에 구청장직이 공석이 됐잖아요. 그래도 훌륭한 거기다가 그 인물을 또 하면 공천하면 되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그 공천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 아는데. 아니 이제 말씀하셨는데 김기현 지금 대표가 그 말씀을 너무 계속하시다가 혹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제가 조심하시는. 입김이라고 그랬지 뭐 명시적으로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쨌든 그동안 김기현 이제 그 당 대표가 사실은 무공천을 쭉 이야기한 게 맞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우리 당의 후보자가 2명 내지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으로 그 공천을 하면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보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실무적 있죠. 보고.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또 현실이 있잖아요. 그냥 김태우 후보 한 사람과 1대1 구도가 아니라 경선을 해서 우리 당 후보의
그 지지자들을 전부 모으고 선거를 치렀을 때는 당선 가능하다. 민주당은 아마 후보 한 사람을 전략 공천함으로써 민주당 성향이지만 그에 반대하는 또 다른 분들의 반발로서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여당으로서 선거 전략을 많이 그 분석을 해서 이것은 공천을 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뭐 논리적으로는 궁색한데 어쩔 수 없이 후보를 안 낼 수가 없고 그래도 그 중에 경선을 통해서 하면 비교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충이 되고 뭐 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면 개인적인 의견이시지만 김태호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립 구도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양당이 이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보궐선거니까 투표율 이런 거거든요. 두 분이 짤막하게 한 40표씩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은지 한번 전망을. 근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김태우 이야기는 계속 하잖아요. 뭐 공천을 왜 했느냐, 틀렸다, 잘못했다, 뭐 공천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후보자는 권머시갱이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선거는요, 결국은 이름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상민 의원님. 지금 이제 우리 당의 내부 그 정보에 의하면 우리 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국은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 의원을 둘러싸고는 4번씩 이제 탈당과 입당을 번복을 했고 어찌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민주당에 충실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국힘 당원이 된 듯한 그런 이제 발언 비슷한 것도 하고 하면서 이게 약간 그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외연 확장이냐라는 데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조선일보조차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정훈 의원의 뭐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또 열심히 하는 후배 의원인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그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간 것 존중을 하고 이제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 너무 있다라는 대내외적인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참에 독자적인 리더십도 키우고 당내에 그 입지도 좀 확고히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정훈 의원보다 좀 더 외연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근데 저는 조정훈 의원보다는 저희 당에 있었던 양주시장인가요? 예, 그분도 남양주 전 양주시장이었던 분도 남양주시장인가요? 그분도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 네. 국민의힘에 저 했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게 더 저희 당한테는 좀 타격이 크죠. 뭐 조정훈 의원은 원래 뭐 저희 당 소속이라기보다는 타당인데 남양주시장 그분은 저희 당 소속인데 전직이지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이런 걸 보면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 빨리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연연할 게 아니라 저희들도 빨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빼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누가- 인재 경쟁이 누가 그 당에 가겠어요? 저 인재 경쟁이 불붙어야 되는데 우선 김재원 최고부터 영입에 한번 나서볼까.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곧 넘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저를 수박으로 아주 그냥 규정을 지으려고 근데 사실 조정훈 의원은 제가 이제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당시 선거법 협상이라든가
그 실무 총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네. 그걸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서 공수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끌어들여서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서 네. 날치기로 선거법을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는 먼저 대체 정당을 만들 것이다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엄청 경고를 했는데 민주당이요. 그 연동형 비례제를 미끼로 해서 심상정 의원을 끌어들여서 공수처를 만들고 결국은 심상정 의원은 거기에 쏘가서 등골이 다 빠진 상태죠. 그래서 민주당이 또 저 대체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단순한 대체 정당이 아니고 뭐 여러 세력이 합류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시대 전환이니 뭐 기본소득당이니 이러면서 거기에 끌어들여서 내세운 분 중에 한 분이 조정훈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정훈 의원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의 저 대체 정당을 그 국민들에게 눈속이 많은데 크게 기여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당으로 넘어오는 데 대해서 제가 약간의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외연 확장을 하고 또 뭐 그런 분도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그 정당한 경쟁 체제에 들어온다면 저는 뭐 나쁠 건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분을 영입 1호라고 내세운 데 대해서는 너무 중량감이 떨어진다. 정말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이 오신다면 영입 1호가 아니라 영입 특호죠. 뭐 그리고 사실 이제 아예 저를 끌어내리는구만요. 아니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면 곧바로 넘어오세요. 혹시라도. 자, 하여간 인재 경쟁에 예.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네. 되는 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외부 영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부의 이준석, 유승민계를 오히려 더 끌어안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민주당은 좀 긴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주 절대적으로 싫어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마치 우리 당이 잘 되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당이 굉장히 분열하고 사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한참 노젓고 있는데 배에 구멍 뚫어서 침몰시키는 그런 사태를 벌어지게 만든다. 이런 그러면 배에 안 태우겠다 그랬죠? 예, 그런 말에 저는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같이 대선을 치르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지도부에 있는 한 네. 유승민, 이준석이 포용이 안 된다.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아니, 그게 그분들 아니고 빨리 신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미 징계를 받았어요. 이름만 최고위원이지 아무런 권한이 실제 없기 역할은 때문에 없으신 거.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근데 왜 최고위원에 계세요? 그만둬야지. 그때 당시에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모든 것이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허위 사실들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면서 있죠. 이제 지금이라도 있으나 마나지 뭐. 자, 그런데 이제 더 논란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마포갑에 조정은 의원을 전략 공천한다 이런 얘기가 좀 썰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승재,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 현역 의원 두 사람이 일부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사무실 개소식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마포갑 지역에 조정은 의원이 좌도 우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글쎄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락가락한 게 아니냐. 아니 현수막을 걸고 사무실 개소식하고 그거야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조정훈 의원이 그리 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공천 과정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또 당내의 공천 룰이 생기겠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공천 룰은 저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내부적으로는 그 여론조사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대회 경쟁력을 보지 않겠어요?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영입했다고 왔는데 경쟁력이 별로 없다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보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은 오시면 곧바로 전략 공천을 해도 되죠. 자, 이제 우리 한 주간 정치권 현안 다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예. 그 아주 한국 정치사에 세 가지 중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는 그 국무총리 해임 건의가 헌정사상 처음 있었고 또 야당 제1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통과됐고 네. 그리고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가 또 처음 있었고 한국 사회의 일그러지고 아주 꼬인 그런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인데 결국 이 푸는 것도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 중에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교도소에 안 가려고 대통령 후보 이후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 대표가 되어서 당헌 당규까지 개정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오면서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포 동의안의 그 부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역시 역사는 흐른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앞으로 민주당도 이재명이라는 그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나면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네. 이것이 저의 우리는 민주주의 흐를 테니까 네. 국민의힘도 좀 흐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현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두 분 중진께서 정치복원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